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ISMS 체계에서 위험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 위험 관리 중에서도 위험 분석하고 리스크 어널리시스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또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분석 단계에서는 정보 자산의 이제 가치를 매겨야 되겠죠. 가치하고 그다음에 스레트하고 버너너빌리티의 정도, 여기서 말하는 정도는 이제 측정을 해서 척도, 예를 들면 레인지를 1번부터 27까지 해서 또는 1번부터 10까지 이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눠서 이건 하이 레벨이다. 이거는 뭐 하이다. 미디움이다. 로우 레벨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CIA하고 연계를 시켜서 손실의 규모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표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 범위 결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범위. ISMS도 이 ISMS 인증 범위 설치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예. 그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게 A 서비스, B 서비스, C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 나는 ISMS 구축 운영을 A 서비스에 대해서 받겠다. 또는 뭐 A 서비스가 뭐 의무 대상, 요 A 서비스만 의무 대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거를 ISMS 구축 운영을 해서 인증을 받겠다. 범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A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제 조직, 인적 구성, 그 다음에 자산을 식별해야 되겠죠. 이 자산에 대한 중요도, 가치를 측정을 하고 이 자산에 대한 위협평가, 취약점 평가 또는 이걸 다 합친 우려사항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험도 측정을 산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산의 식별이 제일 중요하죠. 예, 누락 없이 자산 식별을 전부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그룹핑을 해야 될 겁니다. 서버는 서버끼리, 보안 솔루션은 뭐 보안 솔루션끼리, PC는 PC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 평가를 이제 하고 자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CIA, 바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분류를 해서 그거에 따른 자산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발생 가능성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위협이 지진이 난다. 지진이 나서 그 건물의 취약점이 내구성이 만약에 약하다. 약하다 할 경우에 이 지진이 나면은 바로 위험도가 높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진이라는 게 발생 가능성이 뭐 100년에 한 번 정도다. 네? 100년에 한 번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높지가 않기 때문에 위험 수용으로 이제 빠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할 때 어떻게 이제 산술화 시키는지,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vulnerability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위협하고 vulnerability 평가하는 게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우려사항입니다. 우려사항으로 이제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대책은 설치된 보호대책을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위험도를 이제 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위험 평가는 결국 위험도 산정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위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자산은 예를 들면 핵심 자산은 어, 여기 위험 관리 기반이라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상세 위험 분석을 한다. 관리적, 물리적, 법적 분야는 베이스라인으로 한다. 기술적 분야는 상세 위험 또는 복합 접근법으로 한다. 이러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위험 분석 방법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접근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세
위험 분석, 그 다음에 디테일드에서 컴바인드에서 복합 접근법. 예.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베이스라인. 자, 그 다음에 정성적 그 분석이 있고 정량적인 게 또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결과치가 등급에 의해서 숫자와 뭐 1에서 뭐 10 척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급화 시키는 거죠. 정량 쪽은 화폐 가치 단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결과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또 접근 방식에 따라서는 네 가지로 또 이제 구별이 이제 됩니다. 자, 이러한 거는 뭘 선택할지에 대한 거는 그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면 돼요. 네.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위험 분석 방법론은 이제 국내 표준을 이제 권고를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경우는 국내 표준 사용할 거를 이제 권고를 하겠죠. 물론 이제 IC 27001을 사용해도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 성격에 따른 위험 분석이 이제 퀀터티티브, 그 다음에 퀄러터티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구 성격에 따라서는 비전형,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인포멀 어프로치, 이건, 그 다음에 상세 위험 분석, 그 다음에 복합 접근법,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기업에서는 자기 조직의 환경이라든지, 뭐 또, 이 위험 분석을 빨리 끝내야 되는 어떤 그 기간, 그 다음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또 투여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서 장단점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컨설팅을 외부의 컨설팅으로 준다 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기간이 예를 들면 6개월이다. 그다음에 예산은 한 1억 정도다. 줄 테니까 우리 그 기업 내 ISMS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 분석을 해달라고 이제 컨설팅을 하면은 이 컨설팅에서는 기간이 6개월이고 1억밖에 안 되면은 아마 컴바인드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위험 관리에서 컴바인드 어프로치.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이런 상수 위험 방식이 가장 좋은데 대기업이나 이제 이런 기업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ISMS 구축 운영, ISMS 이제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세세하게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뭐 이 요구 사항에 맞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장단점을 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장단점을 한번 이따가 볼게요. 결과 성격에 따른 이제 위험 분석이 있는데 위험 분석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는 서적마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더라고요. 결과 성격에 따른 위험 분석, 위험 분석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적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저는 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서적을 봤을 때도 헷갈리지 말라고. 어쨌거나 정량적 위험 분석은 자산의 가치를 단위 그 화폐 단위로 평가하는 거고 위협은 연간 발생 횟수로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예를 들면 해킹이 발생을 한다. 뭐 랜섬웨어가 예를 들면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뭐 해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2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 랜섬웨어는 1년에 한 번 발생할 것이다. 지진은 뭐 1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그 연간 손실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ALE가 바로 Annual Loss Expectancy가 이제 조직의 연간 예산 손실액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간 예산 손실액은 Asset과 Threat과 Vulnerability 이 변수의 함수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산 A에 대한 가치를 원이나 또는 이제 달러로 표현을 하게 되고 스렛의 연간 발생 횟수 연 이게 1회 발생을 하는지 연 4회 뭐 분기별로 발생을 하는지 이를 횟수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A의 취약점, 이 스트레스의 발생이 어떤 자산에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이 자산의 취약점은 몇 프로나 되겠느냐를 백분율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10%다, 20%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뒤에서 이제 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성적 위험 분석은 계량적 크기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손실이나 위험을 자산, 그다음에 threat, vulnerability의 값을 곱하거나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을 그냥 곱할 수는 없잖아요. ATV를 그냥 곱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척도화 시켜야 되겠죠. 숫자화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셋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이제 측정보다는 이제 어떤 뭐 전문가 방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써서 예를 들면은 점수를 매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협에 대한 평가, 취약점의 평가도 이제 계량화 시키는 거죠. 예. 최근에는 대부분 이 정성적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이게 물론 전략적 평가를 사용하면 대단히 좋죠.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 측을 설득하는데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뭐 완전히 확실하죠. 그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이해가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정량적인 거는 위협 발생 확률이라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고, 연 발생 횟수가 얼마나 돼? 그 다음에 손실의 크기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산이 복잡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게 신뢰도도 있지만 화폐로 표시되고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CEO 입장에서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베스트죠. 그죠? 자, 그래서 유형은 수학공식 접근법, 확률분법, 그다음에 연간 예산 손실법, 전수법, 과거 자료 접근법이 있는데 연간 예산 손실법이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우리나라 경우에도 연간 예산 손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책 비용의 정당화라든지 분석 결과의 이의가 용이하죠. 그죠? 단점은 많은 데이터 입력이 필요하고 복잡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많이 이제 걸리게 되겠죠. 정성적은 화폐 가치로 이제 측정할 수가 없어서 위험을 기술 변수로 표현하는 경우에 아주 주관적이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과 노력, 비용이 그렇지만 이제 적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간, 노력, 비용이 정량적 접근법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얘는 이제 적게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죠? 방법은 델파이, 시나리오, 순위결정법, 질문서법이 있는데 이 델파이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델파이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용이하고 쉽게 위험 분석이 수행 가능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단점이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예. 이 전문가가 이제 특히 이제 델파이의 경우에 이제 전문가가 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가 달라지면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델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써서 이게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하면은 뭐 평균치로 이제 측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량적 위험 분석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액과 같은 그런 숫자 값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ALE로 계산이 된다. 근데 ALE가 Annual Loss Expectancy고 연간 예산 손실이에요. 연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Single Loss Expectancy. 위협이 성공했을 경우에 예산 손실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이거예요. 위협이 가했을 때 이게 성공했을 때 손실액이 이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이 서버가 있습니다. 이 자산의 위협이
vulnerability를 이용을 해서 위협을 가했을 때 해킹을 했을 경우에 손실될 게 100억인데 이게 발생할 그 위협이 발생할 그 발생률은 연 뭐 예를 들면 연 1회예요. 연 1회면은 연간 예산 손실액은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연 1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ARO가.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연간 손실액은 어떻게 됩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잠정적으로 100년에 한 번이니까 언젠가는 100년에 한 번 딱 일어나면은 10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나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100억 원의 손실이 나겠지만 100년을 연 단위로 쪼갰을 경우에 연 단위의 손실액은 1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100년을 합치면 100억이 되는 거죠. 자, 장점은 이 정량적 장점은 뭐 분명하죠. 평가된 값의 의미가 분명해요. 그다음에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보고받기 이해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뭐 설득하기도 좋다는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커진다. 이게 이제 큰 좀 단점이죠. 예, 비용과 노력의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량적 위협 분석이 예시가 되는데 한 예로 패스워드 추측으로 타인이 사용자 아이디를 도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려사항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위협과 취약성을 이제 같이 본 거기 때문에 우려사항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발생 가능성이 연 1회예요. 그런데 SLE가 1,000만 원이죠. 그러면 ALE는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분기별로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 몇 회 되는 거예요? 4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천만 원에 4천만 원인가요? 4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여기 1억이니까 4억에 해당하는 그 ALE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정성적은 이 아셋의 중요도, 가치 또는 스렛, 그다음에 vulnerability의 그 척도를 변수로 해서 이제 함수로 이제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할 건지 곱할 건지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자산의 회계 정보라는 그 자산을 CIA로 구별을 해서 척도화 시켰을 때 331이 되는 거고요. 자산 가치를 예를 들면 1에서 뭐 3까지로 구분했다 또는 1에서 5까지로 구분을 척도를 매겼을 때 이렇게 이제 점수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등급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자 아이디 도용에 대한 거는 그 척도가 1에서 뭐 3까지로 위험 요소에 대한 척도를 구별을 했을 때 2에 해당하는 거고 취약성에 대한 것도 이제 예를 들면 3으로 이제 정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그 위험도는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게 위험도죠. 위험도는 2, 3, 3을 더해서 confidentiality 비밀성에서의 위험도는 8이 되는 거고 인tegrity의 위험도는 8, availability의 위험도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22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도가 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성적 위험평 외시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델파의 경우에 전문가가 이걸 하게 되는데 이 332를 매기는 거를 사실 약간 주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문가로 스스로 한다고 쳐봐요. 약간 좀 주관성이 있겠죠. 자기 그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단점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뭐죠? 빠르죠? 예, 빨라요. 뭐 계산하는 게 없잖아요. 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점선적 위험 분석에는 이제 델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델파이가 있어요. 이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이제 하고요. 한 사람이 하면은 좀 너무 주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토론을 하거나 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도출이 가능하고 비용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다른 것도 정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좋기 때문에 델파이법을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반복론 중에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 있는 걸로 살리면 되는데, 동일하게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장점이 뚜렷한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 부분 어떤 사건도 위협이라는 게, 스레시라는 게 기대대로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연 1회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발생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일종 조건 하에 위협에 대한 발생 가능한 결과를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적은 정보를 가지고 전반적인 가능성 추론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성과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는 낮다. 그러니까 델파이법 하고도 같은 거죠. 단점이 같죠. 그다음에 순위 결정비는 비교 우위 순위 결정표를 이제 매기는 건데 각각 위협을 상호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최종 위험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점은 위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분석에 활용되는 자원의 양은 적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낮습니다. 지금 방법론이 델파이법,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인데 단점이 다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 단점이 더 동일하죠, 그죠? 근데 여기 그 델파이법의 장점은 뭐예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잠깐 가볼까요?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비용도 절약이 되고. 예? 빠른 시간에 비용은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파이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구 성격에 따른 위험 분석 또는 이제 위험 분석의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위험 분석 접근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서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에 따라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베이스라인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인포멀 어프로치, 그 다음에 디테일드 리스크 어널리시스, 컴바인드 어프로치가 있어요. 결론 얘기하면은 이 네 번째가 가장 대부분 환경에서 사용을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로 뭐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좋게 느껴지죠. 예,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은 베이스라인은 이 체크리스트 형태예요. 나름대로 그 체크할 수 있는 보안에 관련해서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체크할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기업의 성격에 맞게. 그런데 이때 우리 ISMSP의 그 통제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102개에 대한 통제 항목 이게 뭐 325개였나요? 이 통제 항목을 이용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무슨 샘플을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표준화된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하니까 비용과 시간 절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직 전체가 가능한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작을 경우에는 이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이걸 세부 체크리스트 325개를 다 쓴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체크하는 거고 또 기업은 엄청 큰데 체크리스트를 예를 들면 이 중에서 뭐 한 5분의 1, 뭐 60개만 선택을 해서 했다 그러면은 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트레이드가 이제 있다라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은 조직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이건 왜냐하면 비용이 일단 안 들잖아요. 시간도 그렇게 안 들고 작은 조직은 이 보호하려고 하는 아셋의 규모가 또 작죠. 그죠?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인포멀 어프로치는 전문가 활용이에요. 예, 전문가 판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소규모, 중규모 조직 규모에 이제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베이스라인 그 어프로치에서 다루기 힘든 구체적인 취약점과 유형 평가가 용이합니다. 뭐 전문가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상세 위험보다는 이제 빠르다 상대적으로. 근데 일부 위험이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자기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꼼꼼하게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수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것도 높낮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로우 레벨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중에서 좀 많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은 정부기관이나 대형 기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 분석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식별, 위협의 식별, 위험 발생 가능성 미치는 결과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전부 하는 거죠. 그죠? PDCA를 다 거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장점은 허용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는 근거가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제 DOA를 선정하게 되고 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이상인 게 뭔지를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DOA가 6이다 그러면 6 이상인 것들은 전부 이제 위험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위험 감소를 시키는 근거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정부 부처라든지 대형기관 또는 뭐 ISMS 뭐 인증 의무 대상자 뭐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고급의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해요. 고급의 인력이. 그러니까 이 고급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비용도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복합정품법이죠. 베이스라인하고 이 상세 위험을 하이브리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위험 영역은 어떻게 해요? 베이스라인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체크리스트를 해갖고 이 체크리스트는 통제 항목을 ISMS 통제 항목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위험 영역은 뭘로 하면 됩니까? 바로 상세 위험 분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위험 영역하고 고위험 영역으로 나누니까 아무래도 이 고위험 영역은 전체보다는 좀 숫자가 적겠죠. 그죠? 예, 상세 위험 대상인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식별이 가능하고 빨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이제 장점이 생길 수 있고, 비용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비용도 전부 다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낮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단점은 베이스라인 어프로치가 부정확한 경우, 이런 경우에 뭡니까? 상세 위험 분석으로 해야 되는데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고위험 영역을 잘못 식별을 해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적절한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자원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고위험 영역을 구별을 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ISMSP 인증 대상자들은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이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영역하고 고위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 영역은 상세 위험, 디테일드 리스크 어프로치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역은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로 하는 거죠. 이 전체를 만약에 디테일드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시간 플러스 비용, 그죠?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 기타 영역까지 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구별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뭐 3개 정도잖아요. 예를 들면 3개니까 빠른 스피드업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점은 비용 자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고위험 영역을 빠르게 식별하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